의미가 없는 세계에 살게 되는 우리 동료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무엇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미는 우리가 죽는다는 존재 하에서 생성된 겁니다. 근데 내 옆에 사람이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 종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지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흔한 말인데 뭘 안다, 지식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식은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지식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식은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지식을 구성하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관계란 말은 이제 흔히 뭐 인간관계, 뭐 사회적 관계, 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이렇게 머금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최근 뉴로사이언스나 옛날부터 이제 현상학이라는 철학 이쪽 계열에서는 관계를 먼저 봤던 거예요. 대상이 있고 관계가 있다. 대상이 먼저 있고 관계가 있다 그러는데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건 조금 엄밀한 정의입니다. 대상하고 관계 이것이 브레인이나 우주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개념 범주입니다. 그 정도로 이 관계란 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근본적인 겁니다. 관계라는 게. 자, 한 예를 들어 줄게요. 관계라는 게 어떤 건가? 자, 우리가 애국가를 기억하잖아요. 그럼 애국가에서 관계는 뭐겠어요?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브레인이 기억하는 것은 관계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브레인 사이언스에서 관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브레인이 기억으로 장기 저장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변하지 않는 관계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게 내과학에서 굉장히 핵심인데 뭐냐면 관계가 곧 기억하고 링크가 되는데 우리는 주로 관계를 기억하는데 어떤 관계를 기억하느냐 하면 시간과 공간에서 변하지 않는 관계들을 기억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테이블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앉고 있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테이블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 책상, 테이블. 이거가 변하지 않는 관계가 뭐겠어요? 테이블에서 변하지 않는 관계가 뭐겠어요? 간단해요. 평평한 수평판이 있고 수직으로 된 다리가 있다. 요 관계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럼 이어서 변하지 않는 거는 뭐냐 하면요. 이 다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 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뀌고 있죠. 바뀌는 걸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책상에서 바뀌지 않는 거는 여기서 대략 수직으로 만나는 이 관계가 안 바뀌는 겁니다. 요렇게 된 걸 바뀌지 않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쪽 전문 용어로 불변표상이라고 합니다. 불변표상.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드러남. 자, 요거는 책상이라는 우리의 그 하나의 그 명사죠. 그러면 다른 걸 예를 들겠습니다. 애국가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겠어요? 애국가에서도 변하지 않는 관계만 기억합니다. 애국가에서 기억하고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곡이잖아요. 그걸 기억한다는 말은 뭐냐면 동이란 단어하고 해라는 단어의 상대적 음의 세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옥타브 높게, 목청 높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저음으로 한 옥타브 낮게 동해물과 벡터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다 우리는 그걸 애국가로 인식을 해요. 왜냐하면 절대값은 달라졌지만은 두 음소 사이의 상대적 세기의 그 관계는 안 바뀌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궁극적으로 시간과 공간상에서 바뀌지 않는 관계를 기억한다. 네. 관계를 기억한다는 게 중요하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뭐가 있느냐? 이 대상이란 말도 최근 브레인 사이언스 하는데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대상은 뭐겠어요? 나의 주관적 시선이 드러내는 게 대상입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옆에 지나가는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요.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사람, 내 바로 옆에 있는 꽃병, 내가 쓰고 있는 펜, 이런 게 대상입니다. 자, 대상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대상은 사물이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네. 사물의 관계는 뭐겠어요? 사물과 사물의 관계가 바로 공간적 관계를 만듭니다. 사물과, 이건 복수로 보셔야 돼요. 사물과 사물. 뭐 책상이든 병이든 책이든 뭐 자동차든 다 사물이잖아요. 네.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로서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시각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듭니다. 대략 90% 우리가 처리하는 이 공간상 사물의 배치, 이건 이미지로 처리합니다. 됐죠? 이게 왜 중요하냐? 시인들은 의미는 숨기고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이 시의 아주 ABCD인데, 그래서 의미를 숨기고 이미지를 드러내서 시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지의 논리들입니다. 의미는 숨기는 겁니다. 초보 시들을 보면 금방 알아요. 초보 시들은 의미를 드러내버려요. 그럼 의미를 드러내면 독자들이 곧장 해석을 해버리죠. 이해를 해버리죠. 즉시 이해되는 것은 시가 아닙니다. 시는 왜 시가 되느냐 하면 의미를 숨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시인이 그걸 이미지로 드러냈기 때문에 독자가 해석할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이 시를 음미하는 게 아니고 독자가 시를 음미하는 거죠. 독자가 시를 음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시인이 이미지의 관계를 해놨는 걸 우리가 독해하는 과정입니다. 의미가 아닙니다. 말로 설명하지 말고 보여달라. 이게 아주 표현의 중요한 논리들입니다. 자, 그런 걸 따라가 보면 여러분들이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는 이미지로서 우리가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은 시간축상으로 이제 흐르는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를 맥락이라고 합니다. 지금 브레인 사이언스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이 맥락. 자, 맥락은 리얼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브레인이 해석한 자연에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브레인이 만들어낸 세컨드 네이처입니다. 이제 그걸 흔히 상징이라 그래요. 자, 맥락은 이런 겁니다. 맥락은 간단하죠. 목욕탕에 가면 우리가 홀딱 벗을 수 있는데 길거리에서는 홀딱 못 벗잖아요. 옷을 못 벗잖아요. 그게 맥락입니다. 간단히만.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는 맥락을 벗어나면 넌센스가 되어버립니다. 오케이.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쓰는 모든 의미 시스템은 맥락 속에만 성립되는 겁니다. 자, 내가 미국 가갖고 목이 탄다 해서 물 좀 달라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안 통하잖아요. 넌센스잖아요. 워러를 해야 되잖아요. 경상도식으로 월터 이런 워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가서 내가 사과를 달라 하면 넌센스잖아요. 그래서 맥락은 완전히 100% 넌센스입니다. 맥락을 벗어나는 순간 넌센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센스 속에 살잖아요. 저 사람 센스 있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센시블하다. 센스 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맥락을 잘 읽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정신작용은 맥락을 벗어나면 넌센스로 빠진다. 이게 내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우리의 지식은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누리는 이 지식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대상이라는 말을 했을 때 대상 아닌 것이 무언가를 따져봐야 돼요. 대상 아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밖에 있는 건 모두 대상이 아닙니다. 나의 주관적 시선이 투사하는 그 조명이 비춰진 그 영역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벌써 내 주관의 시선이 출현해야 돼요. 주관성이 출현해야 되고, 그 주관성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게 바로 셀프가 되는데, 그것은 나의 내부 신체 장기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창자, 허파, 간 이런 내부 장기가 각각 생존할 수 있는 체적 범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시그널을 계속 울려보내갖고 우리 뇌가 신체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생존하게끔 그 조건 영역 속에 유지해주는 요 실질적인 생리적 값들이 나의 본능을 구성하게 됩니다. 나의 욕망, 욕구를 구성하게 돼요. 그 나의 욕망, 욕구가 나의 이 근육하고 피부, 이 3차원 공간에서 나라는 몸뚱아리하고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신체 표상이라고 합니다. 신체 표상하고 나의 내부 장기에서 올라오는 생존 본능이 결합했을 때 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느낌입니다. 왜? 느낌이 왜 중요하냐 하면 느낌이 어떤 유기체가 어떤 동물이 혹은 사람이 어떤 동물이라 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최근 밝혀졌는데 거의 조금 반론을 제기할 사람들 많은데 개나 고양이는 느낌까지 안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센세이션, 그 다음 이모션, 감정하고 느낌은 다릅니다. 느낌은 지구상의 호모사피엔스 전유물입니다. 어떤 동물도 아직 인간을 제외한 어떤 동물도 느낌 차원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느낌은 어떤 거냐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느낌은 여러분들이 미술관에 가서 명화를 유명한 그림을 딱 봤을 때, 혹은 지금 같은 10월 달에 설악산 단풍이 들었을 때, 천불동 계곡을 혼자 등산을 할 때, 아침 이런 시간에 혼자 천불동에서 그 불타는 단풍을 봤을 때 생기는 겁니다. 왜? 그거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동물은 갖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생존 본능에 의한 감정 차원까지 올라갔는데 그것이 느낌까지 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우리 호모사피엔스에서 궁극적으로 왜 진화되어 왔느냐 하면 뭘 선택하기 위해서, 행동을 선택하기 위한 기본 바탕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사람 행동 선택에 에러가 생깁니다. 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식이라는 걸 조금 폄하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식은, 우리 호모사피엔스 갖고 있는 지식은 아주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를 범주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관계를 범주화한 것이 기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근 브레인 하는 사람들이 뭐라 표현하냐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관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는 맥락을 벗어나면 넌센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전체에서 극히 특이한 어떤 영역 속에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로서 맥락이 형성된 그 영역 속에서만 의미를 갖고 존재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의미에 구속된 존재들입니다. 네.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의미를 벗어나는 순간 넌센스가 되어버려요. 그 넌센스가 바로 네이처입니다. 그 네이처 속에서 우리는 주관성의, 느낌에서 생성된 주관성의 시선으로 대상이 출현하게 되고, 자, 대상이 출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대상은 개별화입니다. 너, 당신, 꽃, 내가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이 출현합니다. 대상이 출현하면 이거는 다마지오 같은 브레인 대가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개체성의 우주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구별될 수 있는 개별 아이템들이 출현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인간은 그 개별화된 아이템에 대해서 언어적 레벨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어가 출현하는 겁니다. 꽃이다,
동물이다, 뭐 여러 가지 개 같으면 개의 품종 하나를 지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의 세계는 어떠냐 하면 분류되지 않는 세계입니다. 대상화되지 않는 세계입니다. 대상화되지 않는 세계 어떤 세계일까요? 우리는 그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매핑하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반드시 언어라는 관문을 독해서 대상화된 세계, 거기다가 우리의 감정 회로가 링크돼서 정서적 값이 매겨진 그런 세계 속에 우리는 갇혀 있는 겁니다. 가치로서 레벨 붙이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에 가보세요. 넥타이 하나 고를 때도 내가 좋아하는 색깔,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죠. 정신이 분열될 때 바로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신이 분열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앞에 전개되는 모든 환경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가치의 차이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선택할 길이 없어요. 오케이. 예. 우리는 가치에 물든 개별화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예. 시간과 공간상으로 변하지 않는 관계만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근본 원리를 갖고 무지막지한 응용들이 막 생깁니다.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관계, 우리가 기억으로 바꾸는 이 관계는 자, 곡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곡선을 그리면 이 곡선의 두 포인트 사이의 관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요 점에서 요 곡선 요 점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모든 변화율이 있잖아. 곡선에서는. 그러니까 정보량이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곡선은.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죠. 우리는 관계만 기억하는데 이제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대칭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듈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수화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이 방법론을 얼추 한 20년 이상 훈련해봤고, 그걸 이제 보급하는 단체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인문학 할 것 없이 이 방식으로 하면 거의 모든 학문을 가장 빠르게 구체적으로 기억으로 옮길 수 있고 그 구조를 파악하고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 대략 어떤 거겠어요? 인문학을 하면 저한테 물으면 딱 하나만 하라면 세계 지도를 그리겠어요. 그럼 세계 지도를 그리려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곡선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이제 세계 지도를 내가 빨리 이걸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갖고 관계만 기억하면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곧장 그릴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북미 대륙을 한번 그려볼게요. 북미 대륙은 지금 이렇게 됩니다. 북미 대륙은 요게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의 동부 해안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희미하죠? 요게 살짝 요런 각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관계입니다. 오케이? 곡선에서는 관계가 무한히 많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대칭화란 말은 1차원에서는 직선을 말합니다. 됐죠? 그러면 빨리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냥 직선으로 다 표시하라는 거예요. 곡선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 허드슨만 들어갔죠? 자, 미국 다 한번 가보셨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미국 동부 해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면 캘리포니아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약간 들어가고 이거 뭐 해줘야 되겠어요? 이거 바로 플로리다 그려주면 돼요. 전부 다 직선이고 관계라는 겁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플로리다, 멕시코만 이렇게 되면, 자, 이쪽에 어떻게 됩니까? 예. 요렇게, 예. 중남미, 예. 요렇게 늘어옵니다. 자, 그러면 요쯤 오면 이제 남미 대륙을 그려줘야 되겠죠? 전부 다 관계입니다. 사실은 곡선이 없다는데 주목하셔야 돼요. 곡선이 들어가면 몽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미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갖고, 아주 단순하시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다 직선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곡선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부 다 직선과 직선 사이의 각도가 관계입니다. 직선의 길이, 각도, 이 두 가지 정보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 두 가지 정보는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만 기억을 한다. 변하지 않는 관계만 기억한다. 오케이? 예. 됐죠. 그런 관계는 이렇게 전부 다 지도도, 그 다음에 해류순환도 전부 다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관계를 조금 더 나가보면 여러분들이, 자, 관계, 오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관계가 또 우리가 만나는 크게 중요한 관계가 한 2개 정도, 3개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관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관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상관관계. 두 번째,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인과관계입니다. 이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과관계는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인간의 인지적 추론에 의해서 생성돼서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엄청 발달이 됩니다. 물론 자연에도 인과관계는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자연의 인과관계는 뭐냐면 당구공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알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네, 당구공이 충돌해가 튕겨져 나가는 건 인과관계입니다. 그대로. 그거는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이 자연의 인과관계는 주로 물리학이나 생화학 이런 겁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한테 자연에 압도적으로 많은 관계는 상관관계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상관관계를 인간들이 인과관계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인지적 오류들이 막 생깁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말씀드리고, 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거. 우리는 도대체 뭘 기억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여러분들이 응용이 무궁무진합니다. 관계만 기억한다. 무슨 관계? 시간과 공간상에서 변하지 않는 관계만 기억한다. 그게 노래 가사일 수도 있고 세계 지도일 수도 있고, 예, 사돈 팔촌 간의 혈연 관계일 수도 있고, 그 관계만이 시간과 공간에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그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가가 대칭화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1차원에서 대칭화는 직선입니다. 곡선이 아닙니다. 제가 자연과학을 쭉 하면서 최근에 느꼈던 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에는 아날로그가 없습니다. 아날로그는 자연에 없습니다. 또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저 주장인데, 이건 또 반론 제기도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 중에 아날로그라는 것은 인간의 감각의 한계에서 생긴 겁니다. 자연은 디지털밖에 없습니다. 온리 디지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잖아요. 다잖아요. 원자는 디지털입니다. 됐죠? 간단합니다. 디지털입니다. 아날로그는 왜 생겼느냐 하면 우리의 감각의 분해능이 그렇게 엄밀하지 않아서 생긴 착각입니다. 아날로그가 있다는 거. 두 번째 없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연에는 곡선이 없습니다. 자연에는 곡선이 없다는 예를 들어 줄게요. 곡선을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감각적으로 곡선이 있어요. 자, 어떤 땅 부자가 자기 조상부터 물려받은 논이 이만큼 있어요. 자, 이거 팔고 싶어. 근데 몇 평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간단해요. 거대한 모눈종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됐나요? 직선입니다. 핵심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요 속에다 정사각형 카운트하면 되죠. 맞죠? 그러면 근사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더 촘촘한 모기장을 칠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요거에 잔잔한 적은 직사각형 카운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근사값이면 그걸 무한대로 하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여러분들 아는 중고등학교 배웠던 적분 개념입니다. 적분 개념을 들어가 보면 직선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직선으로 만들어진 정사각형을 무한히 작게 만든다는 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에는 모든 곡선, 곡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곡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직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사고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대칭입니다. 이거는 4차원 시공에서 대칭을 말합니다. 그 궁극적으로 1차원 같으면 직선이 됩니다. 내가 보여줬잖아요. 이 지도, 여러분들 곡선 지도 한번 안겨봤어요? 되는가? No. 한 달에도 안 돼요. 그대로 재현이 안 돼요.
이해됐죠? 그 곡선 다 못 따라가요. 그런데 직선으로 바꿔놓으면 언제든지 동일한 걸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한테나 이제 본인들도 공부를 하고 싶으면 위에 파워포인트 만들 때 저는 한 20년부터 파워포인트 만들 때 어떤 곡선도 없애버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곡선을 딱 없애고 나면 시원해집니다. 시원해집니다. 뭐든지 직선을 바꿔놓고 보면 이해가 딱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 관계. 우리는 무슨 관계를 기억하느냐 하면 공간과 시간에서 바뀌지 않는 관계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전주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처럼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바뀌는 관계는 언제든지 사라집니다. 그럼 바뀌지 않는 관계를 찾아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쓰는 모든 명사는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뀌지 않는 관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과를 달라 하면 여러분들은 사과를 달라 하면 머릿속에 사과를 딱 떠올라요. 그때 예를 들어서 사과는 이상화된 사과입니다. 아이디어란 사과입니다. 이렇게 된 사과입니다. 근데 리얼 자연에는 사과는 썩은 사과도 있고 빨간색도 온갖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순간 우리 브레인이 사과의 범주화된 패턴을 불러옵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이 하척두엽에서 일어납니다. 1차 요쯤 가면 V4 영역 가면 형태를 만들어요. 그때는 리얼 자연 그대로 만들어요. 근데 이쯤 가면 0.1초쯤 되면 우리가 사과, 자동차, 배 딱 하면 그 비행기나 이렇게 했을 때 전형적인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불러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제가 만난 지가 한 7, 8년 됐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게 종이 탈의 뒷면입니다. 그러면 뒷면이면 코가 들어갔겠어요? 나왔겠어요? 들어가야 되죠. 그게 리얼입니다. 그게 자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들어갔다고 못 느끼죠. 튀어나오고 느꼈죠. 이 동영상이 놀라운 거는 이게 진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돌리면 이게 들어갔다는 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잘 따라오세요. 보이는데 거기 한 1초 정도 들어갔다는 걸 보는 순간 각도를 또 돌리면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게 우리 브레인이 바깥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아무도 코가 들어간 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코가 들어가는 걸 보려면 사이코패스가 우리 안면을 뜯어내갖고 가죽을 진짜 참혹하게 뒤로 보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80억 인류 중에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코는 튀어나온 걸 본 거예요. 이게 세계 모델입니다. 브레인 세계 모델이고 반드시 코는 튀어나온다고 이게 먼저 우리 브레인에서 가정을 해버린 겁니다. 코가 튀어나온다는 건 행성 지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살면서 코는 무조건 튀어나왔다는 걸 가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맞춰갖고 실제로 들어간 코를 보여줘도 그 가정에 맞춰갖고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 가정 한번 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넌 해보세요. 지금 들어갔는데 튀어나오는데 들어가게 해볼게요. 넌 해보세요. Here's the piece being turned around very 자, slowly to 리얼입니다. show that 실제입니다. it's 좀 hollow 이따 that side, and then this side 자, 이제 보이죠? is all in grey. 튀어나왔죠? Not 이게 supposed to see this 실제입니다. side, only it's just the back 실제 of the 탈이 back of the 튀어나왔죠? box. 이건 맞아요. 이건 문제 Keep turning 없어요. around and 근데 돌리는 there's a 거세요? nice effect here as he suddenly pops out to you. Because although it's a hollow face, he's going to suddenly pop in 오이. your imagination to be a full face. An effect like that also, which is very remarkable, is when you tilt 자, 스탑. the piece back and forth. 이런 거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눈 뜨고 당한다. 뻘 보고 하고 당하잖아요. 이게 요런 시각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실제는 전적으로 못 봅니다. 리얼 자연은 전적으로 못 보고 실제 하지 않는 것만 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최근 내과학에서 가장 핫 이슈로 등장한 게 뭐냐면 우리는 리얼 실제가 있습니다. 해나 달이나 지금 이런 상황처럼 실제가 있습니다. 리얼이 있는데 리얼을 결코 못 봅니다. 한두 건도 못 봅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실제 아닌 것만 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는데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 나이 들면 저도 아직 젊은데 새벽 2시나 1시쯤 깰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급히 이제 간단히 소변을 보고 다시 자야 되겠다 하고 화장실에 갔다 오잖아요. 불을 딱 끈 사이로 화장실에 딱 갔다가 다시 침대로 올 때 불을 끄고 저는 자주 그럽니다. 불을 끄고 다시 침대로 올 때 이제 잠은 살짝 깨갖고 볼일을 보고 침대로 돌아올 때 방은 캄캄하죠.
그럼 어떻게 침대로 돌아와요? 더듬죠. 더듬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죠? 더듬는다는 말이 내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아, 침대 코너가 요거 있다는 걸 내가 화장실 문하고 그 관계를, 요쪽 관계 나오죠. 내 관계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침대 코너가 갖고 요쪽, 요 방향으로 1m 가면 침대가 나타날 거로 내가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하고 1m 가서 내 손이 턱 건드리면 예측이 실현이 됐죠. 그거에, 아, 역시 침대가 있구나. 내 예측이 맞았죠. 우리가 세계를 지각하는 방법은 예측을 하고 예측을 자기 실현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깜깜한 방의 비유는 뭐냐면 우리는 실제 아닌, 깜깜한 게 실제 아니라 보시면 돼요. 실제 아닌 것만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실제를 볼 수 없게 지내겠습니다. 실제는 있습니다. 실제를 보는, 리얼 자연을 보는 종이 있습니다. 그걸 동물이라고 합니다. 동물은 리얼 실제를 봅니다. 우리는 실제를 언제부터 못 보기 시작했느냐 하면 언어가 출현하면서부터 실제를 못 보고 의미에 갇혀버린 겁니다. 전적으로 관계만 봅니다. 우리는. 됐죠? 실제를 못 보기 때문에 이 리얼 자연에 어떻게 생존하게 됐느냐 하면 예측을 투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측을 투사합니다. 그 예측이라는 게 랜턴빛이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예측을 하고 예측을 실현하는 과정만이 우리의 삶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신분열이라고 합니다. 자, 비관적으로 예측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의식이 그때가 그걸 뭐라 하면 꿈이라고 합니다. 꿈은 어떤 꿈도 우리가 지어낼 수 없습니다. 지어낸다는 말이 예측한다는 말입니다. 낮 동안은 우리가 예측하죠.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방금 화를 내야 될지 모든 행동을 예측합니다. 됐죠? 그런데 꿈은 전적으로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존 환경은 우리의 예측이라는 서치라이트가 비추는 그것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내가 예측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어요? 유일하게 내가 예측을 실현했을 때만 예측을 맞추는 겁니다. 굉장히, 여기 말장난이 아닌데 잘 따라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깜깜한 실제를 하나도 볼 수 없는 이 우주 속에 던져져 있는 종입니다. 실제를 못 봅니다. 동물은 실제를 봅니다. 동물은 실제를 보는 종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요. 자극이 들어오면 적각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물은 적각적 반응이 메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적각적 반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바탕으로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락에 벗어나는 그게 없습니다. 동물은 맥락이라는 게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맥락 속에만 살고 있습니다. 그 맥락은 관계의 집합입니다. 그 관계는 자연에 실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브레인이 만들어내는 의미의 공간입니다. 그 의미의 공간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더듬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길을 더듬는 듯이 더듬는 겁니다. 그걸 예측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지금 밤이라 불 다 꺼보세요. 불 다 끄면 내가 한 발을 10m를 나갈 수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을 다 끄면 어떻게 가겠어요? 한번 가볼까요? 이해하셨나요? 네, 못 갑니다. 갈 수 있는 거는 이 스트라이트 빛은 내가 예측이 가능한 공간만이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실제 자연을 결코 만날 수가 없고 실제하지 않는 것만 만나는 겁니다. 이 탈처럼 실제하지 않는 가상 세계만 만나고 우리의 정신 상태는 딱 두 가지가 밖에 없습니다. 환상입니다. 전체가 환상인데 환상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절된 환상과 조절되지 않는 환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환상을 꿈이라 그러고 깨어있는 환상을 우리가 낮이라 그럽니다. 그 다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 브레인이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낮에 있는 환상은 감각의 입력에 조절을 받습니다. 그래서 헛소리나 헛발질을 안 합니다. 근데 밤에 잘 때 헛발질 하잖아요. 감각 입력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캄캄한
실제하지 않은 캄캄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스트라이트 뿌리는 예측을 투사하고 그걸 자기 실현하는 과정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측을 하고 내가 실현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게 뭐냐면 주관성이 생깁니다. 오마이사이에서. 그래서 우리는 셀프가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나라는 게 출현해버린 겁니다. 나, 내 것. 정신이 분열되면 먼저 붕괴되는 게 나라는 게 붕괴돼 버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라지면 뭐가 벌어질 것 같아요? 내 집이 있나요? 내 직장이 있나요? 내 친구가 있나요? 내가 사라지는 순간 나를 중심으로 관계 맺었던 모든 관계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정신 분열입니다. 그러면 뭐가 사라지죠? 모든 목적이 사라져 버립니다. 목적, 내가 어디로 갈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들 서울 KTX 타고 딱 내려보면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갈 수 있는 종, 어디로 갈 수 있는 사람과 어디로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 수 없는 사람이 정신이 분열된 사람입니다.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갑니다. 그걸 목적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셀프라는 것, 나라는 개념이 왜 생겼느냐 하면요. 완벽한 가상 세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을 투사하고, 자, 예측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측이라는 것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뭐냐면 빨간색이 있다 합시다. 빨간색은 왜 빨간색이 됐을까요? 빨간색 아닌 모든 것을 제거했을 때만이 빨간 것이 출현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기 전에는 우리 앞에 행동의 가능성은 무한대로 있습니다. 그걸 연력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엔트로피가 거의 엄청난 엔트로피, 무질서가 선택할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많은 선택 중에 하나를 내가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의 개수가 무한대에서 하나로 딱 고정돼 버립니다. 하나로 고정됐다는 말이 내가 행동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우리 이소부화가 있잖아요. 염소가 먹어야 돼. 먹잇감을 요도 두고 요도 하니까 일로도 못 가고 일로도 못 가고 하루 종일 맹돌다는 이야기 들었죠. 선택할 수 없으면 우리는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 선택을 만들어주는 게 예측입니다. 됐죠? 그 예측 때문에 뭐가 생겼나 하면 나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출현했기 때문에 나의 시선이 생긴 겁니다. 아까 느낌이 생긴다 그랬죠? 느낌이 생기면 나의 시선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내 시선의 방향에 마주치는 대상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출현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출현한 세계는 세계 출현은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종이 되면 자연에서 엔트로피를 훔쳐와갖고 네거티브 엔트로피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건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그런 배웠잖아요. 대략 엔트로피 어쩌고 하는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태양의 에너지를 훔쳐온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 강합성을 통해서 질서 가지런한 분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포도당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 에너지로 갖고 쌩쌩한 정신을 돌려갖고 세계를 조망하게 됩니다. 그게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구마 감자를 먹으면서 에너지가 생겨갖고 세계를 이해하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세계를 측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계를 측정하려면 두 개의 눈금이 있어야 됩니다. 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측정이 뭡니까? 온도계 갖고 하잖아요. 그 다음 자를 갖고 하잖아요. 그럼 뭐 온도계하고 자의 특징이 뭐냐면 눈금이 있는 겁니다. 그 눈금이 뭐냐면요. 고정시켜준 포인트입니다. 그거는 바뀌지 않는 포인트를 갖고 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자도 바뀌고 바깥 세상도 계속 바뀌는데 우리가 세상이 존재하게 하고 있어는 그걸 멈춰줘야 돼요. 잠깐 멈춰야 돼요. 항상 멈출 수는 없어요. 실제로 멈춰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 찰나적으로 멈추었을 때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움직이는 걸 측정할 수 없잖아요. 고정시켜야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온도계든 뭐든 측정한다는 말은 고정시켰다는 말이고 그거는 찰나적으로만 고정시켜야 됩니다. 측정에서는. 그러면 그 고정시키는 포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몸 속에서 생긴 고정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자아라 그럽니다. 그걸 셀프라 그럽니다. 그 셀프는 제가 60이 넘었지만은 그 셀프는 내가 초등학교 봄 소풍 갔을 때나 내가 육군 병장 제대했을 때나 미국 유학 갔을 때나
이 30년 바뀌었는데도 나는 그대로 나잖아요. 그러고 하면 얼마나 황당해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는 2년 정도면 다 바뀌어요. 피부는 하루에 2번 바뀌고 간세포는 2년이면 간은 다 새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는 기껏해야 2년 정도밖에 못 견디는데 나는 60년 넘도록 왜 나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느냐 이거요. 됐나요? 그 고정되어 있도록 그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환상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어떤 존재가 내 속에서 브레인을 통해서 그 환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셀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왜 만들었냐면 그 셀프가 고정된 셀프를 통해서 바깥을 보는 겁니다. 그때서 바깥에 있는 사물이 나하고 관계없는 사물이 아니고 나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고정된 대상이 사물이 됩니다. 그래서 내 소중한 꽃병, 내 소중한 테이블, 내 소중한 자동차, 내 소중한 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물들하고 셀프는 훔쳐온 겁니다. 누구한테서? 이 대자연에서 훔쳐온 겁니다. 오랫동안 훔쳐올 수 없습니다. 단 100년 정도밖에 못 훔쳐옵니다. 그 훔쳐오는 와갖고 질서가 유지된 동안을 살아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 100년 동안 살아있는데 마지막 임종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훔쳐온 마디점이 풀어집니다. 엔트로피가 줄어들어갖고 질서를 가진 좀 마디점이 셀프하고 바깥 사물이라는 이 개념이 풀어져 버립니다. 그럼 먼저 셀프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마성골로 사물이 그냥 노싱이 됩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동시에 사라져서 완벽한 노싱이 됩니다. 노싱.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거는 좀 묘한 건데 경험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이 말이 파라독스인데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우리가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이 의사 선생님들 있어요? 전신 마취할 때 그렇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우리는 전신 마취 때 이 사람 살아있다 해야 됩니까? 죽었다 해야 됩니까? 전신 마취가 못 깨어나면 죽은 거죠. 깨어나면 어떻게 되죠? 살아났는데 그때 이 사람은 마취했다는 경험을 이 사람은 알까요? 뭘까요? 이게 경험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유일한 예가 요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확 죽는 겁니다. 확 죽어버리고 나면 모든 게 노싱이고 그러면 경험할 주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해하셨나요? 그 상태를 네이처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의미의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그걸 오랫동안 이 불교나 이 선사들이 그 세계를 탐험했어요. 그래서 그 세계 탐험이 뭐냐 하면 방하착, 놓아버려라. 그때 거의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 놓아버리란 말이 뭐냐면 살려고 애쓰지 마라. 의미를 묻지 말라. 놓아버려라. 그러면 놓아버린다는 말이 뭐냐면 어떠한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 하면 무생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치매가 걸리면 제가 이 강의를 좀 하는데 최근에 브레인에서 임종 말기 그냥 식물인간이 내가 10년씩 보내는 사람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데 모든 이 의식이 스탑해버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특수한 기법으로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거의 눈도 깜빡 못하고 누워있는데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안 돼요. 살아있는 사람들하고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 딱 마지막 숨이 딱 넘어가는 그 한 10분 정도 요때 마지막으로 의미 없는 세계로 딱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뭘 느끼는가를 거의 한 30년 추적한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과학자인데, 뇌과학자인데. 이 사람 지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 상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자기가 공수부대원도 아닌데 비행기 타고 낙하산 메고 자유낙하합니다. 우리가 자유낙하를 할 때, 제가 그 동영상 보여주는데 자유낙하를 할 때 딱 떨어지는 순간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자연에 맡기는 수 있잖아요. 그때 완전히 나와버립니다. 죽든 살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조금 내려가 낙하산 땡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 낙하산 땡길 때까지 한 30초. 요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훈련 엄청 받은 사람 또 공수부대 겁내고 막 쫄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 자기가 뇌과학자가 내가 딱 떨어져 갖고 파라슈트 낙하산 펼치기 바로 전까지 내가 뭘 느끼는가를 끝까지 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뭐라 했냐면 독화살.
키렌의 독약을 자기가 마비돼 가는 순간 내가 어떤 걸 느끼는가. 그래서 임종을 실제로 이 사람 경험을 해봐요. 바로 측직지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걸 많이 해보고 요걸 갖고 이 사람이 실제로 임종을 탁 통과하는, 바로 통과 10분 전에 사람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통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뇌파, MRI 이런 걸 해갖고 혈류 변화를 측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해갖고 심지어 이 환자가 거짓말하는까지도 찾아내요. 거짓말까지 가능해요. 당신 이렇게 10년 동안 누워있는데 사는 게 싫지 않느냐, 지겹지 않느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이런 물어서는 안 될 질문까지 해요. 그거 갖고 여러 가지 이중 검증법을 해갖고 이 환자가 마지막에 임종 때 진짜 뭘 느끼는가를 찾아내갖고 그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1년 전에 그 책을 갖고 그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요. 치매가 딱 걸리면 여러분들 일단 기억이 사라지잖아요. 기억이 딱 사라지면 유수기관을 보면 그 요양원에 이제 이렇게 치매 할머니가 있으면 아이고 그 할머니가 손주 오면 손주 왔다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 자세히 가르쳐보면 그 옆에 간호사나 보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할머님 손주 왔습니다. 웃어보세요. 이렇게 힌트를 줘요. 그 소리를 듣고 웃는 겁니다. 오케이? 기억이 돌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치매가 걸리면 기억을 잃어버리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더 핵심은 기억을 잃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멘탈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영원한 평화가 옵니다. 이게 굉장히 공평다움입니다. 자연에서. 그러면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무엇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사들이나 궁극에 가려면 그 무엇을 원하는 그것을 내려놔라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죽으라는 말입니다. 정말 죽어보라는 말입니다. 그 상태를 내과학자들이 지금 최근 끄잡아냈는데 결론은 뭐냐면 다 놓아버릴 때 의미로 구성된 이 세계하고 영원히 결별하고 그 문을 딱 닫는 순간 영원한 평화가 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대평온이 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내과학자가 그 마지막 순간을 끄집어냈어요. 우리 브레인 사이언스가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요. 그동안 철학이 종교가 건드리는 그 영역을 쑥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미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가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태양이 위에 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이 있다. 진보가 맞다. 보수가 맞다. 이런 가정들입니다.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적 신념은 전부 다 어떤 가정 하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 가정은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은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가정을 바꾸기 전에는 세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을 갖고 회의에 임하기보다 새로운 질문을 갖고 회의에 임하세요. 그 답은 내가 정답을 찾아내는 건 저 사람이 다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답은 가정하에서 온 겁니다. 이런 가정 속에 조선시대 가면 남녀는 불평등하잖아요. 지금 가정은 남녀가 평등한데잖아요. 네, 가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바꾸기 전에는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혁명은 언제 일어났냐 하면 에너지가 연속이라는 가정을 양자역학이 출현하면서 그 가정을 깼을 때 양자역학이라는 미시세계가 다 밝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무한대라는 이 가정을 바꿨을 때 우리나라 이소 박사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소 박사가 했던 그 물리학 영역이 무한대를 제거하는 물리학입니다. 그런 인류의 큰 가정들을 제거했을 때 인류는 새로운 인지 공간을 획득합니다.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를 가장 강하게 옥죄이고 있는 가정은 뭐냐면 인가에 대한 가정입니다. 인가론입니다. 그 인가론의 가정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냐면 의미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다른 종이 될 겁니다. 이게 사피엔스 저자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언젠간 멸종한다. 조만간에. 몇 천 년 혹은 몇만 년까지도 안 갈 수가 있다. 왜 멸종하느냐? 두 가지 형태로 멸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같은 종들, 우리 호모사피엔스 중에 누구는 의료 혜택을 받아가 영원히 사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명이 막 늘잖아요. 그러면 지금 건강보험에
주사 한 방에 1억짜리도 있는 거 알죠? 이제는 의학이 엄청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 수명이 여러분들 때문에 해도 앞으로 120살까지 다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잘 관리하면. 그러면 선정적으로 이렇게 가면 앞으로 한 50년 후면 우리 손자들 때쯤 되면 걔들은 200살까지도 넘볼 수가 있어요. 그때쯤 되면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 영원히 안 죽는 백신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백신은 무지하게 비쌀 거예요. 그러면 내 옆에 동료는 내 사촌은 영원히 사는 주사를 맞았고 나는 안 맞았다. 그러면 그거 갈등은 지구상에 어떤 그런 갈등을 해소시키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사피엔스 저자가 두 번째 인류가 멸종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데 온다는 거예요. 드디어 전체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진화되어 온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맞죠? 죽음에 대한 공포로서 종교가 만들어졌고 철학이 만들어졌고 이랬는데 그게 죽지 않는 세계가 오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극단적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발달했는데 이 죽지 않는 세계를 도래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신적 존재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가치입니다. 의미입니다. 의미가 없는 세계를 살게 됩니다. 의미가 없는 세계에 살게 되는 우리 동료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무엇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미는 우리가 죽는다는 존재 하에서 생성된 겁니다. 근데 내 옆에 사람이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 종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이 됩니다. 의미가 사라집니다. Thank you.